달빛 이야기. 달빛 이야기. 옛날에 이건수라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그는 관직의 뜻이 있어 여러 번 과거 시험을 보았지만 번번이 낙방하였고 마지막이라 생각하고 본 시험도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관직의 뜻을 굽힐 수 없었던 그는 다음 과거 시험을 후원해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그는 동부승지 관직을 맡고 있는 박승지라는 분으로 아버지의 친우였습니다. 선비는 말했습니다. 부끄럽지만 과거에 떨어지길 여러 번 하지만 강인한 정신을 갖고 있으니 다음에 꼭 다시 올라와 도전하겠습니다. 이 사정을 통촉하여 조금 도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박승지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사랑방으로 노비를 보내 문객 한 사람을 불러왔죠. 그는 박승지의 집에서 몇 년간 식객으로 지내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점술과 관상을 볼 줄 아는 사람으로 한동안 이건수를 쭉 훑어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관록이 없으니 이만 단념 마시구려. 문객을 보낸 뒤 박승지는 말했습니다. 자네는 그 사람의 말을 매우 분하게 생각할지 모르나 벌써 수년을 두고 경험한 바 그 자는 관지군이 없는 사람은 정확하게 맞추네. 자네 형편이 어려운 것 같으니 내 가산을 장만해주겠네. 하지만 그것을 받아서 또 과거 시험에 도전하지 말고 고향으로 내려가 아버님을 보양하며 남은 여생을 살도록 하게나. 관직은 생각도 하지 말고 말일세. 그렇게 말하고 선비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 돈 100냥과 타고 갈 말 한 피를 내주었습니다. 그리고 마바리도 한 명 붙여주었죠. 하지만 이선비는 과거 시험에 떨어졌는데 말을 타고 가는 게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고향으로 내려가는 도중에 말을 팔아버렸습니다. 말 판 돈까지 합하니 어느덧 700냥이라는 거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돈은 마바리의 말에 얹혀놓았죠. 그들이 양수리를 건너 몇 리쯤 더 갔을 때 어느덧 날은 저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주막이 보이지 않아서 지나가는 행인에게 물어보니 이 근방에 주막은 없고 대신 축동 앞 대감집에 가면 하룻밤 묵고 갈 수 있을 거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선비와 마바리는 길을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대감집에 도착한 뒤 하룻밤 묵을 곳을 청해서 마바리는 하인청에, 선비는 사랑방에서 머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대감집에서 차려준 저녁을 먹고 피곤한 통에 일찍 잠에 들려고 하였습니다. 헌데 문 밖에서 계집종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무슨 일이냐고 묻자 계집은 이댁에 작은 아씨께서 송구스럽지만 자신의 처소까지 와주십사 하는 정가를 전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그는 야밤에 아녀자가 처소로 외간 남자를 부른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습니다. 이만큼 범절 있게 사는 집에서 남자를 탐할 리는 없을 테고 무슨 일인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계집에게 물었죠. 아니, 이 야밤에 무슨 일이길래 한 번도 본 적 없는 지나가는 길손을 자신의 처소로 들어오라 하시는지 그 까닭이 궁금하구나. 라며 말하자 계집은 궁금한 것은 직접 대면하시어 여쭈시길 바라오며 소위는 그저 분부만 받을 뿐이옵니다. 그러면 저를 따라서 아가씨 처소로 가시겠습니까? 라며 말했습니다. 결국 이선비는 호기심에 못 이겨 기어이 몸을 일으켜 그 계집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계집을 따라 안으로 통한 샘문을 열고 들어가니 후원에 아담하게 지은 집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손님이 오신 것을 고하자 방문이 열리며 어여쁜 처녀가 나와 수줍어하며 말했습니다. 무례하게 먼 길을 와서 필요하신 외간 손님을 깊은 밤에 불러서 죄송합니다. 다만 괘씸히 여기지 말아주시고 잠깐이나마 처소로 들어와 이와 같은 짓을 하게 된 말씀을 들어주시어요. 선비는 얄궂은 처녀의 태도에 어찌할지 몰랐지만 이왕 이곳까지 들어온 이상 못 들어갈 것은 없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갔죠. 선비가 안에 들어서자 처녀가 말했습니다. 소녀는 어려서 모친을 잃고 간악한 계모와 살고 있었는데 계모는 소녀의 시집가는 일에 간섭하여 친정 사촌 중에 불구자에게 시집을 보내려 합니다. 너무 원통해 아버님께 말씀드렸지만 제 말을 듣지 아니하시니 내일이 사주를 받는 날인데 가만히 있을 수 없어 야밤에 도망가려 합니다. 다만 아녀자의 몸으로 혼자 도망가기 힘들어 믿음직한 남자가 있다면 같이 도망가려 하였는데 때마침 오늘 선비님이 이곳에 묵게 되어 같이 탈주하는 것이 어떤지 여쭤보려고 한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선비는 너무 놀랍고 난처하여 한참 후에야 입을 열었습니다.
손님으로서 주인장께 알리지 않고서 처녀와 같이 떠날 수는 없지만 그대의 사정이 절박하여 내 돕지 않을 수 없겠소. 그러면 소녀와 같이 있다가 새벽이 오면 함께 떠나심이 어떠신지요? 그야 어려울 게 없지요. 하지만 밤사이에 댁에서 이런 사실을 알게 된다면 소녀는 웃으면서 하인들에게 말해놨으니 걱정 말라며 선비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워하며 손수 이불을 폈습니다. 그리고는 선비의 손을 꼭 잡고 천천히 이불 속으로 끌어들였죠. 선비는 매우 놀랐습니다. 하지만 미모가 뛰어난 여성의 부드러운 손길을 마냥 뿌리칠 수는 없는 법. 그 역시 촛불을 끄고 이불로 들어가 그녀와 함께 밤을 보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밖에서 요란스레 떠드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천하의 죽일 놈이 여기가 어디라고 오갈곳 없어 재워줬더니 감히 내 딸년을 넘봐? 그놈이 바로 이 방에 있으니 문을 여는 즉시 내리치거라. 네, 나으리. 분명 주인 대감과 노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황홀한 새 인연을 맞으려고 하는 때에 이런 일을 당하게 되자 선비는 황급히 옷을 입는 둥 마는 둥 대충 차려입고 뒷창문을 넘어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쉴 새 없이 달려 어느 산기슭에 도착해서야 털썩 주저앉았죠. 그렇게 큰 봉변을 당할 뻔한 선비는 목숨이 붙어 있다는 것을 감사히 여겼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난 뒤 고향으로 향했죠. 그렇지만 수중에 돈 한 푼 없이 가진 것이라곤 빈 몸뚱이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는 길가에 앉아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덧 날은 밝아왔고 그의 앞으로 점쟁이 한 명이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답답한 마음을 참지 못하고 점이나 치려고 점쟁이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점쟁이는 여보시오, 복채도 없이 무슨 점을 본단 말이오? 라고 말했습니다. 복채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아시오? 나는 못 속입니다. 당신 어젯밤에 700냥을 도둑 맞아 빈털터리가 된 걸 알고 있어. 선비가 들으니 과연 쪽집게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공공한 처지를 말하고 어떻게 하면 그 돈을 다시 찾을 수 있을지 애원하듯 물었죠. 그러자 점쟁이가 말하길 사실 도둑은 벌써 해질 무렵 맞은 것이오. 당신이 저녁 때 노상에서 물어본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모든 일의 원흉이오. 그 말을 남기고 점쟁이는 그대로 지팡이를 짚으며 가던 길을 가버렸습니다. 선비 역시 곰곰이 생각해보니 어제 축동 안으로 들어가라던 늙은 영감이 여간 수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 그 늙은이를 만났던 길가에서 그가 나오길 기다렸죠. 해가 떨어질 무렵에야 그 늙은이는 나타났는데 또 누구를 끌어들이려는 건지 큰 길가를 왔다 갔다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있자니 웬 농부한 사람이 늙은이에게 인사를 하고 지나갔죠. 잘 아는 마을 사람인 듯 했습니다. 선비는 그 농부의 뒤를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사로이 말을 주고 받다가 그 늙은이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었죠. 농부는 그의 이름은 안학진이며 저 축동에 있는 고래 같은 기와집에 사는 백만거부 노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어제 도망쳐 나온 그 집이었죠. 농부의 얘기를 듣자마자 선비는 그 길로 서울로 올라가 박승지를 찾아뵙고 그가 당한 일을 상세히 고하였습니다. 잠자코 듣고만 있던 박승지는 나중에는 분에 겨워 포도청장을 불러와 이선비가 얘기한 사실을 낱낱이 일러주며 도적들을 잡아오라고 명령했죠. 그리하여 그날 저녁 포도대장의 지휘로 수십 명의 포졸들이 달려가 그 집을 엄습하여 도적들을 모조리 포박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낱낱이 파헤쳐보니 밤사이 과객을 끌어들인 후 위협하는 수법으로 수많은 사람의 돈을 갈취하였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곳간에 쌓여있는 작물들을 들추어본 결과 수년간 이 근방의 도적 사건들이 바로 이 일당의 짓이었음이 탄로나고 말았죠. 여간 못된 놈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하여 수년간 마을과 포도청을 괴롭히던 도적 사건들이 일시에 해결되었고 그 진원지까지 없애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관가에서는 이선비의 공로를 인정하여 음직으로 등용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팔자에 관록이 없다는 관상쟁이의 말과 달리 선비는 그의 고향인 괴산군수로 부임하게 됩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